정책위원회 의장 역임하셨고 이번에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헌법 전문가입니다. 법학 박사이시고요, 변호사이시고 오늘 주제는 현 정세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아마 헌법 구조, 통치 구조에 관한 말씀도 좀 해주시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우현근 원내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오면서 보니까 가을 들녘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까? 우리 다음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원내대표 된 지 3주가 넘어갔는데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하루에 잠을 내가 3시간 이상 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 당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하는데도 뭐 역부족입니다만은 그나마 며칠 전에 세월호법을 합의를 했습니다. 한 90%는 우리 뜻대로 합의가 되고 유족들도 다 동의를 해줘서 이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특히 호남은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정치 수준이 높고 또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또 민주주의가 또 인권이 이 정도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를 바쳤고 또 호남에 계신 우리 지역민들이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그래도 조금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못한 탓도 있지만 박근혜 정권이 너무나 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법조계에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법사위원장도 했습니다만은 이 소위 공안 통치, 이 대통령이 이 제왕처럼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닌가. 가장 극명한 예가 집권 여당의 158명을 이끄는 당 대표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물론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죠. 나무 탓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우선 제가 조금 아는 분야가 이제 헌법을 제가 전공하고 또 법사위원회에서 오래 일을 했고 요 최근에 대통령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직접 했어요. 대통령 앞에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지만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 못해요. 저도 법사위원장 때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선배랑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갔어요. 청와대 갔는데 상임위원장들 헤드 테이블에가 대통령이 앉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앉고 원내대표가 앉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이 선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뭔가 좀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우리 박지원 선배가 네가 준비해라. 내가 나이도 많고 근데 이놈아 네가 젊은 놈이 들이받아라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들이받으려고 다 준비를 밤샘 해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했는데 청와대 가서 딱 보니까 이게 말할 틈이 없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제정신이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점잖은 체면에.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제 밥이 안 넘어가. 뭐라고 얘기해야죠. 야당의 법사위원장이. 근데 저요 한다고 시켜주질 않잖아요. 이게. 제가 또 굉장히 품이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저요하고 미친놈이지.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김무성 씨가 원내대표예요.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내가 뭔가 고민하니까 우리 법사위원장 일어나서 건배사 하래요. 나는 건배사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인사를 똑바로 해야 되고 그때 고소용 정권이라고 해서 4대강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건배사 하라고 갑자기 일어나서 건배사 하라고 인사를 똑바로 하지. 그건 건배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얘기 했더니 박지원 선배가 조인트를 까더라고. 나는 자식이 그게 할 얘기냐고. 근데 박지원 선배는 저보다 더 아부를 하더라고. 건배사 해야 되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렇게 이 대통령하고 이 얘기가 거의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박영선 대표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불편하더라도 좀 들어라. 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금기시하는 김무성 대표도 했다가 잘못했습니다. 개헌 얘기 제가 바로 했어요. 대통령께서 아셔야 된다.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가 뭐냐? 여당은 정부의 앞자리, 야당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의원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다. 대한민국에는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도 4선 5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회의원 155명이 제가 개헌 모임을 이끌고 있어요. 155명이 개헌하자고 모임을 만들었고 231명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CBS 여론조사에서 했는데 이거를 다루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이완구 대표가 우 대표 왜 그 얘기를 합니까? 다음에 하지.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제가 물러났어요. 오늘 또 동아일보 보셨죠? 동아일보에 크게 났을 거예요. 우영근 원내대표 연내에 개헌특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야말로 제가 제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꼭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찾아가서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또 모여 계시니까 얼마나 저한테는 과분하고 분에 넘치는 영광이다 해서 제가 늘 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인의 자질. 보통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저 국회의원 저놈들만 싹 없애버리면 나라가 잘 될 거야. 제가 변호사 할 때 그랬어요. 야, 내가 정치하면 멋지게 할 텐데 저놈들이 문제야. 정치하는 놈들이 다 한강에다가 빠뜨리면 한강은 더러워지지만 나라는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가 이제 한강에 들어가야 할 군번이에요. 우리 지역에 가니까 너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제 한강에 들어가라.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해 봤어요. 정치의 문제는 정치인의 자질과 정치 문화보다도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는데 좀 봅시다. 이 87년 헌법은 뭡니까? 그 전에 체육관 선거를 그 각본에 의해서 짜진 선거를 우리 손으로 뽑자는 거 아닙니까? 직선제. 그 대통령 오래 해먹으면 안 되니까 한 번만 해먹어라. 얼마나 해먹었으면 대통령을 해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권력이 돈과 뭘 돌라먹는 자리. 그런 표현이에요.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인데 저 정치인들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건데 국회의원 많이 해먹었다. 대통령 해먹으려고는 이런 먹는다는 표현을 쓴 게 우리 과거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87년 체제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형식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87년으로부터 28년이 흐른 지금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고 있냐. 26년이 흐른 지금도 옛날하고 이제 다르지 않는 것은 이 국회의원을 제가 10년 넘게 해보니까 국회가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 국회의원 10년 해보니까 이 베이스 캠프요. 대통령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더라고. 그냥 오직 대통령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에요. 제가 지금 사령관이 됐어요. 이제 오직 선거에 이기기 위한 여야의 끝없는 싸움 전장터가 국회입니다. 베이스 캠프. 여당은 정권의 앞잡이, 방패잡이, 야당은 극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안 옵니다. 저한테도 여야가 협상하고 잘하면 되지 않느냐, 대화하고 소통하라. 야당은 그렇게 하면요 존재가 없어요. 다 여당 몫입니다.
17대 때 제가 여당이었는데 그때 야당은 지금 우리 야당보다 10배, 100배나 더 셌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국회의장 공간 점거, 법사위원장 못질해버리고 17대 때. 그런데 이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우리가 말한 건 그냥 엄청 키우면서 그쪽 말한 건 축소하고 17대 때 대한민국 야당, 우리도 지금 야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싸우지 않으면 생존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늘 꼴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 늘 꼴찌예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어요. 정치 잘한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도 하고 있지만 정치하는데 때려 죽여야 돼 이 말만 계속 듣고 와서 왜 그럴까? 왜 우리 정치는 여야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가? 선거 때마다 OECD 국가 중에 국회의원을 제일 많이 바꾸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늘 45%, 반절 가까이 초선 의원들.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가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를 제가 바꾸려고 하는데요. 여기 뭐 좀 과장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 대통령 권력을 쥔 여당의 방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야당의 공격, 이게 국회입니다. 하루도 그치지 않고. 제가 원내대표 되니까 월화수목금 매일 회의해요. 매일 공격해야 돼. 좋은 말 하면 이 들어오지 써주지도 않아. 야당은 들이받아야 돼. 이런 구조.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모든 인사권을 다 행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공기업에 감사를 보내는 것도 청와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해요. 또 중앙부서의 국장만 들려도 청와대 눈치를 봐야 돼요. 그 선거 때 누가 나를 도와줬지? 이번에 국정감사 때 어떤 웃긴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서른 선배가 지적은 잘 했는데 나이를 언급할 일은 아닌데 요새는 뭐 80, 90 먹어도 건강하니까 잔이윤 공기업에 감사로 발령냈어요. 그 사람이 공기업을 잘 알고 그래서 웃기는 데는 소질이 있죠. 그 점에서는 훌륭한데요. 이유는 딱 하나. 나를 대통령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야. 또 김성주라고 패션 이거 잘하는 분입니다. 적십자사 총재는요 지금까지 국무총리를 했거나 사회 저명 인사로서 좀 존경받는 사람들을 적십자사 총재로 보냈어요. 근데 김성주라는 사람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 단적인 예지만 제왕이니까 그냥 임명 마음대로 합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5년간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도 한 번 오고 이번에도 한 번 왔는데 와서 뭐 소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폼 잡고 가는 겁니다. 아시죠? 내가 우리 지역에 갔더니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머리가 좋은지 다 외워가고 어리저리 차라 그 외운 게 아니고 프로프트 보고 읽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우리 백성들이 다 그걸 모르고 있어. 우리 지역민들이 아니 대통령이 발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요리 보면서 저리 보면서 어떻게 그리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기는 무슨 프롬프트라고 딱 그놈이 읽는 겁니다. 한쪽만 보고 읽으면 안 되니까 이쪽에도 보고 양쪽에서 그냥 그렇게 읽고 갑니다. 그 읽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폼나게 연사르게 폼나게 읽고 갑니다.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그건 소통이 아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나마 와서 읽어준 것도 고맙죠. 2번 작년 올해 왔습니다마는 미국의 대통령은 상대방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어떻게 설득할까? 사전에요. 시간 좀 내주시라고. 세계에서 가장 힘센 미국의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어떻게 만날까? 우리는 그냥 저도 그렇게 가서 뭐 한 30분, 40분 갔다 왔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 김원기 의장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바꾸는 것이 말로 정치 알파의 오메가다. 김황식 총리 작년에 독일 갔다 왔는데 저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물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국무총리 권한을 확보해라.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라. 김정일 박사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지금 안행부 장관도 직선제 의원내각제로 해야 된다.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 이런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엉터리 중에 엉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정치하면 국무총리요. 저거야말로 없애야 될 허수아비 중에 허수아비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국무총리가 임명되면 막 신문에서 도배를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야, 국무총리가 정말 위대한 인간이구나. 와서 보니까 완전 이건 꽝입니다. 꽝. 그분의 인격들은 다 훌륭한데 국무총리 제도는 어떤 제도냐? 대통령의 그야말로 방패막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총리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장관들이에요. 다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국회 가서 의원들만 상대돼. 우리는 대통령은 난 좀 다른 사람이야. 국무총리 네가 나가서 대신 매를 맞아. 국회 가서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냥 국회 가서 두드려 맞는 게 일입니다. 이런 허수아비 대통령을 그래서 뭘 잘못하면 국무총리만 갈아치워. 아무 책임 이유도 없고 책임질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그 대통령을 보호하는 겁니다. 국무총리를 딱 갈아치우면서 국면 전환하는 거. 이거는 삼류국가다. 이제는 최고 지도자가 백성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라를 마음대로 이끌어가라. 위대한 지도자는 이미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지금도 대통령 한 사람 그 똑똑한 장관들이 가서 이게 삼류국가 중에 삼류국가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뭔가 이 사람이 정말 이야기를 잘했어요. 대전대학의 안성호 교수인데 국회 파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당들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탓은 정치인들의 저급한 자질과 도덕성에 걸리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물론 정치인들의 자질 향상과 도덕성 각성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정치인들의 자질 향상과 의식계획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요. 보통 사람들인 정치인들을 이전 투구적 대립과 갈등에 빠뜨리는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제거해야 된다. 저는 이분이 정치도 안 해본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있는가? 다 밖에서 뭐라고 한 사람들이 정치해봐요. 더 못해. 더 개판이야. 밖에서 뭐라고 주둥이 놀리지만 와서 해봐. 앞잡이하고 더 많이 싸웁니다. 이 사람이 그걸 제대로 이 안성호 교수가 아주 논문으로 썼어요. 어떻게 그게 국회의원 대권 한 사람처럼 그 치명적 구조가 있다. 이 최태욱 교수라고 이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한 교수가 국회도 찾아왔습니다만 이 보십시오. 17대 국회의원 63%가 조선이었어. 갈아치우는 게 그냥 우리는 가장 손실 방법이야. 야 갈아치워 저놈들. 갈아치운 결과가 어떻습니까? 17대 때 63%, 18대 때 45%, 19대 때 49%. 거의 반절을 갈아치우지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미국은 오래 해먹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일본에는 몇 년 전에 저기 나가소네 야스리로 히로부미 부자를 만났어요. 점심 저녁을 벤도로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이 74년간 해먹었어. 우리 같으면 폭동이 일어나지 다 해먹냐 이놈들아. 아버지하고 아들이 군마경에서. 보통 일본은 10선이 보통입니다. 우리는 저는 3번만 해도 많이 해먹었다고 이제 방문에 맡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 미국의 존 딩겔이라는 하원원이 있어요. 재작년에 은퇴했는데 뭐라고 은퇴한지 아세요? 30번 당선돼서 30선인데 고향 사람들한테 벌써 나 그만 찍어라. 나 죽게 됐다. 내 그만 밀어줘. 내가 85에서 진짜 이놈들아 나는 이제 쉬게 해줘. 존 딩겔 하원원 2년이니까 하원 임기가 30선이면 60년. 참 인내도 대단한 민족들이야. 그래서 존 딩겔이 은퇴하면서 고향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그만 놔주시오. 우리는 서로 하려고 줄을 서가지고 있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그냥 무조건 사람 바꿔 사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건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요. OECD 국가 34개 아닙니까? 잘 사는 나라? 갈등이 제일 많은 나라가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터키는 쿠르드족이 있어가지고 갈등 2위.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갈등이 넘버 2예요. 다른 것으로 넘버 2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갈등이 넘버 2입니다. 두 번째로 높아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낭비하느냐.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이 싸우느라고 여야 간에 지역 간에 전라도 경상도 노사 간에 싸우느라고 낭비하는 돈이 1년에 적게는 약 80조에서 많게는 240조 평균 160조를 우리 대한민국은 싸우느라고 낭비하는 나라예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370조 정도 넘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다 하는데 한 80조 정도 들어요. 그 돈이 없어서 서민 증세하고 있거든요. 지금 담배값 올리고 자동차세 올리고 지금 간접세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80조면 완벽한 복지를 하는데 싸우느라고 낭비하는 돈이 평균 100조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싸울까? 승자 독식구조입니다. 이긴 놈이 장땡이에요. 한 표라도 많이 대통령 되면 그냥 다 해먹어. 대한민국이 이런 아주 낮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를.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갈등이 많은 나라는 다수결에 의해서 승자 독식으로 가면 갈등이 치유가 안 돼요. 진놈이 잘됐을 거 안에 이긴 사람은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아렌트 레이파트라는 유명한 선생이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미국의 샌디에고의 교수인데 분열된 사회에 대한 헌법 구조라는 책을 썼어요. 분열된 사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동서로 여야로 이런 나라의 권력 구조는 다수결에 의해서 승자 독식되면 안 된다. 늘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뭐라고 했습니까? 통합을 강조했어요. 대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광욱 선배가 통합위원장 통합이 되기는커녕 갈등이 더 늘었습니다. 그거는 그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던 이상동 교수가 맨 먼저 반기를 들었어요. 이상동 그쪽에 선대모 주경 갈등이 더 커지고 있어. 갈등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제 끝없는 싸움을 관두고 서로 공유, 권력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가 그렇거든요. 일방 필요를 시키지 않고 연정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끝없는 정쟁을 관둬야 돼요. 제가 선거대책 대통령 문재인 선대본부장을 했습니다만 나는 문재인 후보한테도 그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태어나자고. 우리가 대통령이 돼도 그 다음날부터 공격이 들어와. 우리보다 더 세. 근데 17대 해보니까 화력이 너무 좋더라고 저쪽은. 우리 정권 잡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우리를 방어하느라고 대통령
대통령이 잡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 제가 직접 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보그 데너 교수가 균열된 사이에서 내부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을 공유하는 것을 제도하는 길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저 길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올인해가지고 우리가 이겨도 그 다음날부터 그냥 싸우느라고 날밤을 세울 거예요. 이런 교수들 너분이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OECD 국가 34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힘께나 쓰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는 멕시코, 칠레, 한국 딱 세 나라밖에 없어요. 34개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는 뭐 빼고 우리나라하고 칠레하고 멕시코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의 제도는 연방국가입니다. 내가 하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정정석 교수를 작년에 불러가지고 미국 대통령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행부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법과대학 학장인데 미국 대통령제를 전공했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미국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적의 연방국가입니다. 51개 주가 한 70%는 독립국가입니다. 제가 변호사인데 미국은 주 변호사가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해야 변호사 자격을 주는데 미국은 주마다 틀려요. 법이.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는 뉴욕주에 가서 변호사를 못해요. 왜? 법이 너무 달라.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람을 죽인 자는 형법 250조 1항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한 자는 5년 이상 무기 사형에 처한다. 똑같이 적용해야지 나라지. 미국은 다 틀려. 어느 주는 사람을 죽인 자는 교수형으로 처한다. 어느 주는 사람을 죽인 자는 종신형에 처한다. 다 달라요. 그럼 나라가 다른 거지. 그렇지 않나요? 주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키면 정도면 독립적인 나라입니다, 사실. 그런데 미국이 이민국가인데 미국이 잘 사니까 1900년대에 다 독립을 해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 사람들 전부 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입해요. 미국이 세계 최고 국가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100% 독재 국가로 갔습니다. 한 군데도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남미의 대통령제 하나도 성공하지 못해요. 아시아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고 독재고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지만 필리핀, 아프리카는 지금도 독재 대통령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입해서 성공한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은 왜 성공했냐? 연방국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유명한 그 사람 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기왕에 연속으로 왔으니까 이 정도. 미국의 대통령제를 이 리벤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미국 대통령제는 미국 이외 국가로 한 발짝 수출되는 순간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독일 대사관에서 고문 변호사의 독일을 좀 아는데 이 칼 리벤슈타인이 50년 전에 예언했어.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립하는 나라는 죽음의 키스를 맛볼 것이다. 왜냐면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음의 키스를 다 맛봤다니까. 남미 어느 나라가 성성합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한 것 없이 전부 다 권위주의 독재국가요. 아시아, 아프리카. 듀베리제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의 대통령제는 다른 국가에는 진정한 내적 의미의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국만의 폐쇄적인 정치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제는 수입했다 큰일 난다. 천적의 분권이 되거든. 연방. 그리고 미국 의회가 여러분 미국 국회의원, 미국 상원의원 정도 되면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여당의 대표도 대통령이 겁나서 내 참여됐습니다 하는 나라지만 미국에 가고 시네이터 100명의 상원의원들 대통령하고 똑같아.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는 나라입니다. 의회가.
의장입니다. 프레지던트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걸 번역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해가지고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 정종섭 교수가 지금 장관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장관 되니까 요새 조용하네. 빨리 개헌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랑 같이 책도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 미국의 대통령제가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알려야 되겠다. 여기 OECD 국가 중에 멕시코는 뭐라고 하냐면요, 멕시코에서 신은 6년마다 죽는다. 멕시코 대통령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6년마다 신을 뽑는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이제 칠레는 제가 이번 달에 같은 개헌하기로 했어요. 칠레가 바체레트라는 여자가 대통령인데, 옛날에 피노체트라고 아주 독재자가 있었는데 독재 정권을 경험하고 나서 칠레는 개헌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OECD 국가 중에 멕시코만 남았는데, 멕시코는 정말 돈 받은 나라가 못 돼요. OECD 국가에 들어있지만 마약이 판치고 경찰서장 한 사람이 없어. 마약업자하고 하지 않으면 마저 죽으니까. 그래서 경찰서장은 모집 공고를 했어요. 26살 먹은 대학생이 여자가 지원했어. 지원자가 없어. 그 지역이 마약. 그래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경찰서장을 공고를 했습니다. 와서 좀 해다오. 얼마나 권력이 부패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리고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프랑스는 이원 집정됐는데, 프랑스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지만 프랑스는 정말 독특한 나라입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헌법 연구 때문에 다녔는데요. 프랑스는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는데 이원 집정제라고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그런 적이 3번 있었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힘이 세요. 근데 프랑스는 왜 독재가 안 될까? 대통령이 힘께나 쓰는 나라인데, 프랑스는 국회의원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 군수를 겸했어요. 철저하게 붙고 있는 국회가. 내가 지금 광양시장 구례 군수를 겸하고 국회의원까지 오면 정말 살만 나지. 그러지 않겠어요? 다 해먹지. 내가 지금 광양시장 저 국회의원을 다 해먹을 거야. 프랑스는 그렇게 해요. 말아먹진 않아요. 왜 그러냐? 프랑스는 혁명을 1789년도부터 200년 동안 현존하는 나라 중에서 혁명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황제를 길로틴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작두도 목을 베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5천년 역사지만 황제를, 왕을, 백성이 왕으로 만들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5천년 동안. 귀족들끼리. 중국도 백성이 황제가 된 적이 있어요. 프랑스, 대한민국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5천년 동안 백성이 혁명을 해가지고 왕이 된 적은 없어요. 프랑스는 이게 뭐 황제를 목을 말도 없이 베어버렸지. 그 대가로 얻은 게 뭡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누구도 손대지 말아라. 프랑스 혁명 정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프랑스 학자가. 그래서 대통령이 바람을 피고 우리가 보면 개판 아닙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저놈이 저거 올랑드가 나무나라 대통령을 제가 외계를 해서 생각하는데, 토요일날 해외에서 몰래 젊은 여자 만나러 가다가 들켰어요. 우리한테는 나라가 없어져버리지. 국정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그 다음날 없어져버리지. 저놈이 인간인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올랑드 나무나라 원서를 제가 모욕할 생각하고 분명히 그 고소들을 몰라니까. 그 나라 훌륭한 문화인수도 있는데, 프랑스가 세계 5대 강국의 대통령이 토요일날 몰래 헬멧 쓰고 150cc 오토바이 타고 A차 나가다 들켜가지고 뭐에 났는데, 그 보도한테 5천만 원 벌금 냈어. 보도한 신문. 프랑스는 그런 나라예요. 제가 프랑스를 5년 전에 가서 이런 토론을 했어요. 그때 그 조그만 사르코지가 키가 좁더라고. 내가 거기서 나만 하더라고. 난 큰 줄 알았더니, 근데 조그만 사람인데 아주 복잡한 사나이야. 여러 가지 요리를 많이 하는데, 사르코지가 그때 법무장관이 다키라는 법무장관이 있었어요. 안젤리 대통령. 노처녀예요. 근데 애를 낳았어. 우리는 국정조사 감사가 문제가 아니죠. 엎어져버리지.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박주선 선배가 원놈이 샀다. 그거 박주선 선배 그때 콘욕을 치렀는데, 특검
특검 임명해서 원노비 부인들이 어쩜 사고 어쩌고 그래도 특검 오는데 노처녀 법무장관 애를 낳았다. 정권이 무너지지 그 다음날. 그리고 내가 물었어. 이 법무장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를 낳았는데 시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 국회의원이 나한테 나한테 진짜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나한테 왜 남의 사생활을 묻습니까? 정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생활에 너무 관심이 많아. 대한민국 검찰총장 뭘로 날려보냈습니까? 그 혼의 자식이죠. 그거 죄가 참 이게 말하고 내가 최동 총장한테 내가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묻는 나보고 왜 그런 좋지 않은 질문을 합니까? 남의 사생활을. 내가 입을 다물었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니까 이 교수가 그 농담으로 알고 자기도 농담으로 답을 하겠다. 조금 물어본 거죠. 난 심각하게 물었거든. 이런 나라가 아니 노처녀 법무장관 예를 나버렸으면 나라가 야당이 가만두겠어? 들이받을 줄 알았더니 좋지 않은 점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쪼그니까 그 아버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무지개 궁금하다. 그랬더니 사루카지 아니면 그 남동생 아닐까? 그렇게 묻더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무슨 통신회사 회장인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프랑스는 그런 나라입니다. 문화가.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OECD 어때요? 의회가 대통령이 있건 왕이 있건 의회가 내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으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멕시코, 한국만 뭐가 잘한다고 이런 거지 그러고 있는 건가? 미국은 미국 아니면 그 프랑스 그런 문화가 나머지 나라들의 잘 사는 나라의 거의 대부분은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 뽑아갖고 니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의회가 여야가 공존하면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나라다. 그 중에서 제가 어느 나라를 뽑아둘까? 저 나라들의 연구를 한 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짧게 설명할게요. 독일은 어떤 나라냐? 독일은 민주주의를 안 해봤어요. 감자는 캐먹고 돼지고기나 삶아먹고 전쟁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프로이센 공화국 때까지. 독일이 민주주의를 하면 1919년. 우리도 민주주의를 해보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해방될 때까지. 저쪽 나라도 비례를 황제 프로이센 공화국 때 넘어와서 1919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을 만들어갖고 야 민주주의 해보자고 했는데 민주주의가 마음대로 안 돼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13년 동안 20번 정권이 바뀝니다. 게르만 사람들이 미치요. 야 이거 1년도 못 가네. 그래서 누가 나오면 히틀러라는 놈이 민주 태생인데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종자예요. 게르만족으로 형님 동생 하는 나라지만 히틀러는 미안하게도 독일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민주 태생인데 비엔나 대학에 시험 받고 2번 떨어졌어. 미술 그때 받아줬어야 인류가 편할 건데 그럼 면접하는 인간들 미술 그리고 있었을 건데 2번 나가니까 베를린으로 건너갑니다. 같은 독일만 있으니까. 그때 히틀러가 딱 보니까 이놈은 정권이 1년도 안 가. 그래서 나치를 만들어서 군인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저녁에 횃불 들고 유겐트라고 젊은 애들 데리고 독일 제국의 부하. 이 독일 사람들이 야 이 나라가 개판인데 어떤 똑똑한 놈이 하나 총통 만들어주자. 선거에서 승리해요. 나치 당이 독일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독일의 나치는 혁명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위치가 총통이 돼갖고 그때부터 인류를 말아먹으려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두 개로 쪼개지고 나서 서독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었어요. 본기본법. 그 법이 오늘날 독일의 권력을 갖고 왔다. 그게 독일의 건설적 불신제도인데 쉽게 말하면 독일은 의원 내각제를 하는데 선거를 매번 하지 않아요. 4년에 한 번씩 하고 수상을 불신임하려면 국회에서 후임을 먼저 뽑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그러면 저녁에 자정에 정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데나우부터 메르켈까지 해보니까 다 7년 이상 재임이에요. 그래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헬무트 콜은 16년. 그래도 권력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을 이제 직선제로 뽑고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이고 수상은
국회에서 뽑고 여야가 연정합니다. 우리도 이제 극한 투쟁을 그만둘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개헌을 하려고 하는 이유, 여러분이 다음 유인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이제 그래서 독일에 쭉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에. 그래서 그 건설적 의신 제도를 했고 그 오스트리아 제도만 잠깐 말씀드리고 오스트리아도 황제 국가였어요. 1917년까지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황제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1917년에 사라예보에서 어떤 청년이 황태자를 권총으로 쏴 죽이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오스트리아가 해체되고 1920년 30년대 좌우에 대립이 제일 심한 나라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입니다. 비엔나. 저녁이면 그냥 우익들이, 낮에는 저녁이면 좌익들이 막 우리 해방 이후에 좌우익처럼 막 싸웠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1930년에 합병합니다. 그만 싸워라 우리 고향인들. 그러고 나서 2차 대전에 또 깨지고 나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연합군들이 독일도 동서로 나누고 오스트리아도 쪼개려고 하니까 오스트리아가 나라가 적어요. 우리는 나라가 적으니까 쪼개지 마시오. 대신 신탁 통치해주세요. 10년간 오스트리아가 신탁 통치받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스트리아가 잘 사는 나라지만 불행하게도 1945년부터 55년까지 신탁 통치를 받습니다.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그리고 나서 55년에 국가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야 우리가 좌우익 그만 싸우자.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아갖고 오스트리아 옛날 황제처럼 국가의 통합의 상징으로 놔두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습니다. 여야. 그리고 연정합니다. 작년에도 선거가 있어서 여야가 연정합니다. 싸우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냥 제왕이 돼가지고 장관들 이 정권에서 장관 해봐야 별로 힘 못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해버리니까. 잘 알고 알아서는 모르지만 마음이 친남이라고 모든 거 다 어떻게 알겠어요. 불가능한데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독일의 제도, 오스트리아 제도와 함께 우리 대통령제를 좀 손볼대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리고 우리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여야 간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는데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어서 여당이 권력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헌 특위를 반드시 올해 구성하자. 국회의원들이 개헌도 논의 못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대통령이 겁나서 말 못하는 이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개헌 논의를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참석하고 이 자리에 또 이따가 소개해드릴 텐데 우리 박지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호남에 나온 지도자 아닙니까?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같이 개헌해보자 하는 그 당에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개헌 얘기를 하지? 정략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당의 이거 말고 우리 당 사정을 잠깐 이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시계가 한 10분만 하고 여러분 질문 몇 분 받고 우리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로인데 저는 제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 군, 의원 여러분들이 뻗쳐주고 있어서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서로 싸우더라고요. 이 개파는 없애야 됩니다. 저보고도 무슨 개파라고 하는데 개파가 없어요. 진짜로 130명의 개파고 원내대표가 어디 한쪽에 줄 서면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그런데 우리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 40%에서 떨어질 줄 몰라. 확고한 영남의 지지 기반과 기득권 보수층 가진 자들이 밀기 때문에 아무리 엉망개판을 쳐도 내려가질 않아요. 그렇죠? 저건 그냥 고정 상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는 3월 달에 이렇게 합당하니까 잘하겠지 하고 38%까지 갔어요. 우리 안철수 합당하니까. 그 이후에 잘하지는 못했어요. 계속 내려가요. 4월 달에 세월호 사건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지금 20%대인데 그나마 저가 있어갖고 우리 호남 여러분들이 도와주니까 저는 더 내려가면 내가 이제 나도 물러나야 되는데 20%대에 와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도와주시고 저희도 잘하면 30%까지는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보시면 40%의 안정적인 지지. 우리는 대선 이후에 합당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개파 갈등, 지도력 불안정 20%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의 주인이 없어졌어요. 당이 몇 번, 10년 동안 당 대표가 몇 번 바뀐지 알아요? 아시는 분 계세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25번. 이게 정말 정치롭죠. 10년 동안 당 대표가 25번 바뀌고 당원들이 언제는 권리를 줬다가 언제는 뺏었다가 이 정치를 못 차려요. 지금도 지역 협의회가 정치로 구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월달에 합당했는데 지금 옛날에 지구당 당원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참 이러고도 20% 간다는 게 그나마 우리 시, 군 의원 여러분들이 있어서 뿌리에 버티고 있어서 이러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당의 주인이 책임을 지려고 선거 때만 호남을 찾습니다. 늘 우리 호남원들이 소리를 높이면 쟤들 지역 정당 해가지고 이게 잘못돼. 호남 때문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순전히 호남이 코어가 안 돼서 불가능한 일이 있어.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냥 집토끼니까. 집토끼가 하고 산토끼 되려고 지금 직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개파가 있고, 여기는 새누리당은 속마음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이 변장은 엄청 잘해. 우리보다 빨간색으로 바꿔버리고 하여튼 이 변신에 능하고, 우리는 무질서한 것 같아요. 이 질서가 있고 우리는 무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이쪽은 실제로는 기득권의 앞잡이인데 그렇지 않아요? 부자 강세 하나니까 안 하고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들이고 있는데도 유능한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는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남이. 여기는 영남 끄떡없어. 박근혜가 아무리 엉망해도 끄떡없어. 이러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유일한 수단 아닙니까? 선거에서 이겨야 이게 유일한 방법은 선거에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 2016년, 17년, 불과 2, 3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개헌은 개헌대로 하지만 개헌을 해서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개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할 길은 저는 우리 당이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이 정당의 기초 당원들 또 시군의원 당헌 당규를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저도 법률가지만 지금 당헌 당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1년마다 바꾸니까 이래갖고 당이 될 것인가. 최소한 10년은 우리가 100년은 어림도 없고 10년 정도라도 당헌 당규를 못 바꾸도록 하자 하는데 저도 앞장을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하고 정말 공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놀고 있어. 특히 호남 여러분들하고 공감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 또 생활정치 이제 이념적인 거 여러분 옛날에는 이념적인 거라고 많이 써왔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한 것인가 생활정치가 필요할 때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득을 높이고 생활비를 줄이는 제가 그 소위 오벤다운법이라고 25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념적으로 싸울 게 아니라 우리 가계 소득을 높여주고 생활비를 줄여주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낙수 효과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을 밀어주면 돈을 많이 벌어서 싹 뿌릴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 통에다가 물을 받았는데 물이 넘치니까 많은 대지를 적신 게 아니라 조그만 통을 또 옆에다가 두고 산해유보금이라고 또 통에다가 지들이 다 받아먹고 대지는 더 말라버렸어. 그게 낙수 효과입니다. 통에 물이 넘치면 가만히 놔둬야 돼. 근데 또 통을 하나 받아먹었어. 그게 산해유보금 몇백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자 강세를 철회하고 우리 가계소득을 직접 높이는 법을 만들자. 우리 당이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생을 중심으로 하고 호남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 아닙니까? 뭐 저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 대표가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 호남을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호남에 계신 시의원님 또 군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공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보다도 또 훨씬 많은 열정을 갖고 또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그래서 호남 정치권의 역할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호남이 우리 당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집권하려면 이 뿌리를 튼튼히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수도권 힘 없습니다. 여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리고 변화를 해야죠. 우리가 좀 민생으로 생활정치로. 그리고 호남에서 출발하지 못한 시도는 모두 실패한다.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호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 독점이 있습니다. 이 권력 독점, 자본 독점, 기회 독점. 권력 독점 때문에 정관 독식이 일어나고, 자본 독점 때문에 승자 독식, 기회 독점 때문에 영구 독식. 이 세 가지 독점을 깨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나라다. 권력 독점은 저는 개헌으로 풀고, 이 자본 독점, 돈 많은 사람들 이 경제민주화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 하기로 했다가 집권하고 나니까 기업들이 앞잡이가 도로 돼버렸어. 사실 이게 문제다. 그 다음에 기회 독점. 권력과 돈 가진 사람들이 기회까지 독점해버리는 나라다. 지들끼리 다 해먹는 나라다. 영고 독식. 이걸 깨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에다가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회 대한민국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세 가지 안전 문제를 점검한다 해서 우리 당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 저는 특히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을 모든 당력을 기울여야 된다. 권력 독점을 깨고 자본 독점 이거 대기업들 재벌들의 기업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 기회 독점 특히 호남은 피해가 많습니다. 정권에서 패배하면 호남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장관 중에 호남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한 분 계실 거예요. 16분 중에 이렇게 싹쓸이한 경우가 없었어요. 완전 독점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악순환을 계속 반복해요. 우리는 그럼 독에 오르죠. 계속 싸워야 돼요. 대화하고 타협이 어려우죠. 나누어져야 되는데,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 희망사회, 안전사회 이것을 제가 원내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 꼭 필요한 질문 있으면 거기까지 하고 제가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하다는 그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1개 지역이 한 지역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 지역의 소리를 들을 방법도 없고 또 이런 문제를 우리 새정치민주회나 우리 중앙당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피해가 이제 많은 지역이 농촌, 호남하고 영남 지역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결정이니까 우리가 뭐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형편은 이 지방과 중앙 간의 격차가 너무 커요. 현실은 그냥 서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까지 거기다가 몽땅 주면은 지방은 살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국토의 균형 발전이 굉장히 위험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만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에서 했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을 우리 농촌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치개혁 특히나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한 데서 해야 된다. 농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호남의 의석수가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또 줄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중앙과 지방, 농촌 특히 지역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의원수는 가급적 유지하도록 지금도 수도권이 많거든요. 압도적으로 유지하도록 선거구 획정을 좀 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현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에다가 잘 전하고 우리 지역도 뭐 광주, 전남, 전북이 그런 지역 몇 군데 있습니다. 최백식 네, 광산구의 최백식 의원입니다. 이제 지역위원장이 지금 접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국민경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오늘 배경 경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전당대회를 어느 시기에 언제쯤에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위원장 원래는 당헌 당규는 권리당원들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ARS로 할 수 있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결정하는 방법 그때는 비대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원칙은 권리당원들의 투표소 투표 예외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면 ARS로 또 하나 방법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경선 방법을 정하는데 그때는 비대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당대회는 아마 서울 전에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이 2월 15일입니까? 근데 그 전에 아마 2월 중에 전당대회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안의 기둥입니다. 올해 우은균 대표가 이번에 세월호 3법을 협상에 대해서 큰 성과를 냈고 아까 제가 강의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는 파벌이 없다 하는데 분명한 것은 박지원 개파다. 그걸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우리가 법사위에서 심판대 때 우은균 간사 익산의 이춘석 의원, 서울 구로의 박영선 의원, 전남 목포의 박지원 이 사총사가 민주당을 먹여 살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초위원님들도 그러지만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이 산업자원이 교육문화이 지식경제 산업자원이죠. 교육문화의 보다 어떤 4개 상임위가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고 제일 안 가려고 하는 게 법사위 그 다음에 환경노동인데 우리 4명이 뭉쳐가지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처럼 누이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이번에
우리 우은균 대표가 우리 호남을 대표해서 주승용 의원도 출마를 하겠다고 한 것을 요리조리 잘 조정해가지고 단결해서 이번에 당선됐는데 역시 큰 성과를 올려서 우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써놓고 말하기는 민주당 그렇게 합니다.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리더십을 확실하게 세워서 야당다워야 됩니다. 싸울 때 싸우고 그러나 협상할 때는 과감하게 감동적인 양보를 해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18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85명 가지고도 새누리당한테 이겼습니다. 손학규, 박지원 우리가 할 때 제가 원내대표가 될 때 15%의 지지율이었는데 나중에 33%로 새누리당보다 4~5% 앞섰습니다. 잘 싸우고 또 양보도 잘해서 감동적인 정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0명으로 의원들이 늘었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양보하지도 못하고 얻어지도 못한 것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의 존재감이 국민들한테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민주당의 역사는 위기의 반복이었습니다. 늘 위기가 왔지만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김대중의 리더십, 노무현의 리더십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는 호남입니다. 우리가 튼튼할 때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워준 게 친노 세력 노무현 대통령. 따라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만 가지고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지만은 호남을 빼고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호남, 우리 민주당원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지만은 그 다음에는 다수파인 우리 호남이 소수파인 영남에게 양보를 해서 노무현을 당선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어떤 특정 세력이 독점을 해서 이끌어간다고 하면은 절대 분열이 되고 실패하고 정권 교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만은 우리 호남이 뿌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단결돼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충청남도 그리고 서울 동서부 당원 단합대회에 갔었고 대구시당 500명의 단합대회도 갔었고 또 영남 지역의 기초의원 연수회도 갔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리더십이 없다, 계파 싸움만 한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당원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동부 지역 당원 토론회 갔더니 중심이라고 써있더라 한문. 그래서 저는 그것을 충성할 충자로 읽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도의원이 여러분의 기초의원들이 당원할
때 당원들에게 충성할 때이지 우리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태생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들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당원들에게 충성을 하고 당원 중심의 당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목포 시의원들 한 분 빼고 17명이 참석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지역위원회에서도 반드시 목포 시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목포 도의원들이 중심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아주 좋은 말씀 하시던데요.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눈만 뜨면 출근이고 눈을 감으면 퇴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눈만 뜨면 지역구 활동하고 눈만 감으면 자기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고달픕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려가서 서울에 올라가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250만 의정활동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 뒤에서도 어떤 분이 메모를 주던데 우리 국회에서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도 이걸 개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지방의원들의 힘이 강해지면은 국회의원들의 힘이 약해진다. 이거 다루기 힘들어진다. 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이 자치구에서 여러분의 의정활동비를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농어촌지역, 소도시, 대도시 이렇게 구분해서 의정활동비는 반드시 그 시군구에서 지급할 게 아니라 중앙예산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장들이 자꾸 요구 의사국 사람들을 집행부에서 보내가지고 또 데려가니까 그 의사국 직원들이 의원들을 돕는 게 아니라 의정활동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꼬아 바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의사국 직원만은 그 의회가 인사권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박이태 의장은 굉장히 공감을 해가지고 하다가 행안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지만은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 우은규 대표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저도 비대위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기 때문에 우은규 대표한테 약속을 받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인사했습니다 하시는 거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목포 시의원들 여기 와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한다고는 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의정활동비를 금년에도 인상시키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지역 언론에서 반대하고 그 시민들이 반대해요. 제가 우리 목포시의 의장 조성 의장을 불러서 인상해라. 한 번 얻어맞고 4년 편하게 가는 게 좋지. 한 번 안 얻어맞고 4년 불행하게 가면 안 된다. 소신껏 하세요. 그리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연수를 떠날 때 과거의 국회의원들도 해외 여행 간다고 언론이 조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회의원들이 외국 가도 안 조져요. 그런데 지방의원들이 해외 연수 간다고 하면은 일면탑으로 방송에서 주간지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조지더라고요. 그런데 연수 가는 게 뭐가 나쁩니까? 가서 배워서 그 고향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일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여론에 좌지우지 당하지 말고 할 일을 하고 소신껏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게 했고 그 결과물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다. 이제 진보 정권 10년을 했고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하면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먹습니다. 이것저것 다 먹는 것보다도 대통령을 먹어야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후보 나서는 분들이 새누리당 후보들보다도 시험을 봐도 훨씬 잘 볼 사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목포에서 표가 제일 없는 사람이 접니다. 전라남도에서 표가 제일 없는 사람이 전라남도 지사. 광주도 광주시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띄워주니까 표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제일 쉽습니다. 언제 우리가 대통령 후보 한번 만나보고 차 한잔 먹어보고 손잡아봐서 찍습니까? 모르고 다 찍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다 알고 그 친분으로 표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해줘야만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후년 총선에서 이기고 2017년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총선도 승리하고 대통령 선거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호남이 주인이 되고 그 앞장에 이 박지원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소신 그리고 좀 얻어맞아도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자 하는 말씀으로 제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